민지, 젊은 소녀와 운명의 밤 2010년 겨울의 서울은 숨소리조차 연무로 변할 만큼 차가웠다. 그러한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지, 17살 여고생은 그녀의 단짝 친구 은주와의 약속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강남거리는 밝은 가로등과 경쾌한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채워져 있었다. 민지는 엄마가 지난 생일에 떠준 빨간색 목도리를 단단히 둘러매고 손에는 가벼운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집에서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다. 은주야, 기다려. 민지가 상가 근처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리며 크게 외쳤다. 두 소녀는 반짝이는 서울 속에서 청춘의 빛으로 빛나며 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날 오후 내내 완벽한 선물을 고르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알록달록한 사탕, 귀여운 니트 장갑 한 쌍, 그리고 민지의 할머니를 위한 하트 모양 초콜릿 상자. 밤 9시 30분, 은주는 버스 정류장에서 민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고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서울의 지하철은 늦은 밤에도 언제나 붐볐다. 민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분히 서 있었고 마음속은 곧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 담요를 두르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마포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였지만 대부분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나무가 앙상하게 서 있는 한적한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었다. 밤 10시 15분, 모든 것이 여전히 고요하고 평온했다. 민지의 발걸음 소리가 차가운 길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바람이 골목 곳곳을 휘몰아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구두 바닥이 땅에 닿는 메마른 소리가 섞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날 밤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마지막으로 은주가 민지의 목소리를 들은 건 그녀가 전화를 걸어 머뭇거리며 물었을 때였다. 은주야, 좀 이상하지 않아?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민지의 음성은 살짝 떨렸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은주는 웃으며 안심시켰다. 너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그냥 길 가던 사람들일 거야. 하지만 몇 초 후 갑자기 전화 신호가 끊겼다. 밤 10시 30분, 찬바람은 더욱 세졌고 마치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더했다. 민지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은주는 친구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전화기 너머는 끝없는 침묵만이 들렸다. 젊은 소녀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각 민지의 집에서 어머니인 지현 씨 역시 무언가 불안한 징조를 느꼈다. 민지는 꾸물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며 사소한 일에는 늘 친근하고 허술한 성격을 지녔다. 전화벨이 울렸고 반대편에선 은주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다. 아줌마, 민지 아직 집에 갔나요?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곧바로 지현 씨에게 차가운 전율이 스쳤다. 그녀의 대답은 길게 이어지는 침묵뿐이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다. 밤 11시 계속된 전화 시도에도 응답이 없자 민지의 어머니는 두려움 속에서 최근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다. 그녀의 딸이 연락이 끊긴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기다릴 수 없었다. 민지와의 추억이 지현 씨의 머릿속에 밀려들었다. 민지는 자립심 강하면서도 매우 사랑스러웠으며 어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유학에 대한 자신의 꿈이나 어머니의 빚을 갚아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미리 알리지 않고 어디 간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기억에 찔러 들어왔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정중히 응대했지만 그들의 망설임 어린 목소리는 민지의 가족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민지의 집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이제 악몽으로 변했고 끝없이 길고 불투명했다. 어둠 속 어디에선가 차가운 시선이 어린 소녀의 발걸음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평온했던 분위기는 숨막히는 고요로 변하며 한 젊은 소녀를 몰래 뒤쫓는 보이지 않는 시선이 주는 감각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후로 그녀의 삶은 영원히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신비로운 실종 은주와 9시 30분에 작별 인사를 한 민지는 마포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서울의 밤은 늘 활기차고 북적이지만 특히 민지의 집과 가까운 작은 골목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겨울밤 서울 특유의 모습처럼 차분했다. 노란빛 가로등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비치고 바람이 구석구석을 휘몰아치는 소리는 겨울의 고독한 공기 속에서 먼 속삭임처럼 들렸다. 10시 15분. 민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며 손에는 가족을 위해 준비한 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인적이 드문 좁은 길을 지나야 했고 그 주변에는 띄엄띄엄 있는 높다란 덤불들이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밤하늘 아래 손을 나부끼는 듯했다.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민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목도리를 단단히 고쳐매고 가슴속 차오르는 한기를 몰아내려는 듯 점점 추워지는 숨결을 뱉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뒤에서 한 나무의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조용히 나타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순간 민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울렸다. 반대편에서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 근처야. 은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뒤편에서의 작은 소음을 들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걸음을 멈췄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인적이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거의 다 왔어. 근데 은주야, 혹시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은주는 전화기를 통해 웃으며 친구를 안심시키려 했다. 민지야, 너 겁쟁이 너무 심하다. 상상 속에 빠지지 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민지는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없앨 수 없었다. 그녀는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매우 정확하고 규칙적이었다. 그녀가 멈출 때마다 발자국 소리도 멈추었다. 고개를 돌리면 얼음처럼 차가운 도로 위에는 자기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민지는 점점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심장은 요동쳤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렬해지고 낯설고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참고 전화로 말했다. 아니야, 은주야. 이번엔 아닌 것 같아. 정말로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민지야, 상상 때문에 겁먹지 말고 빨리 집으로 가. 괜찮을 거야. 은주는 친구를 계속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통화가 갑자기 끊겼다. 민지는 더 이상 은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바라보았고 신호는 약해지고 어두워진 화면만이 그녀의 두려운 얼굴을 비췄다. 10시 25분, 민지는 더 이상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원래 평온했던 작은 길은 이제 그녀의 흔적을 모두 삼켜버린 듯했다. 황량한 가로등 빛은 차갑고 불안한 밤만을 비췄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딘가에서 짧은 비명이 울린 듯했고 곧 주변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겨울밤의 문은 닫혔고 민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10시 30분, 민지의 집에서는 그녀의 어머니 지현 씨가 평소처럼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직감은 이번에는 무언가 매우 나쁜 일이 벌어졌음을 알렸다. 손에 들고 있던 책장을 계속 뒤적였지만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고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은주의 전화였다. 아줌마, 민지 돌아왔어요.
제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안 받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지현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비어 있었다. 민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11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지현 씨는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다. 그녀는 딸이 실종되었다고 다급히 말했다. 아직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경찰관은 위로하려는 말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현 씨의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녀의 직감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외치고 있었다. 왜 민지의 전화가 응답하지 않는 걸까? 왜 늘 집의 작은 일이라도 알리던 딸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까? 얼어붙은 밤은 불안의 어둠 속에서 흘러갔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녀가 자주 쓰던 목도리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딸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안전하길 상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위협적인 위험의 모습은 지울 수 없었다. 실종 소식에 충격에 빠진 가족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민지의 작은 집안은 이례적인 침묵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 느릿한 소리를 내며 지현 씨의 마음속 불안을 더욱 길게 끌어당기는 듯 했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얇은 커튼을 흔들었고 차갑고 고독한 분위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지현 씨는 소파 위에 가만히 앉아 민지가 외출할 때마다 애용하던 소중한 빨간 목도리를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민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 위로 눈길이 갈 때마다 불안감은 경낭처럼 밀려와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다. 이제쯤이면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 애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던가? 아니면 길에서 친구라도 만난 걸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누가? 그녀는 걱정을 멈추려 했어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떠올리는 모든 이유들이 마음속 아픔을 전혀 가라앉히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리며 무거운 침묵을 갑작스레 깨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섰지만 희미한 희망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전화를 건 이는 민지가 아니었다. 반대편에서 들려온 은주, 민지의 단짝 친구의 목소리. 아줌마, 민지 아직 집에 안 왔죠?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아서요. 은주의 질문은 그동안 지현 씨가 애써 붙잡았던 긍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렸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그녀는 답했다. 아니, 아직 안 왔어. 아마 전화 배터리가 나갔거나 집 근처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통화 너머에서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아줌마. 근데요, 조금 전 친구가 저한테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었어요. 그 순간 둘 다 말을 잃었다. 지현 씨의 심장은 가슴에서 튀어나올 듯 요동쳤고 차가운 한기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지나갔다. 은주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고 그녀의 상상력은 점점 뒤엉키며 공포로 가득 찼다.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무슨 뜻이지? 대체 누가? 왜 민지를 따라오지? 그 애는 지금 위험에 처한 건가?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올라 거의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이 동네는 평소에 조용한 곳인데 아마 우연이겠지.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안정하려 했다. 하지만 내심 그녀는 불길한 직감을 떨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민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긴 신호음 끝에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고 또 한 번 더. 하지만 계속해서 답 없는 침묵만이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고 그녀의 숨까지 조일 정도로 압박했다. 10시 50분 거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지현 씨의 두려움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그녀는 결국 전 남편
성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혹시 민지 소식 들었나요? 그 애가 아직 집에 안 왔어요. 그리고 전혀 연락도 되지 않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현 씨는 애초에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선 그 역시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내가 바로 차 몰고 갈게.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11시 15분 지현 씨와 성현 씨는 근처 경찰서의 신고 데스크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절박한 목소리로 딸의 실종 상황을 설명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은 시계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현재 연락이 끊긴 지 2시간이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구 집에 들렀다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깜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를 접수하고 초기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눈빛은 입 밖에 내는 것보다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직업적 직감은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지현 씨는 도저히 쉴 수 없었다. 집 구석구석이 공허하고 더욱 무섭게 느껴졌다. 딸이 자주 공부하던 의자, 그녀가 침대에서 머리를 기대던 베개. 그 모든 흔적들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과 애처로운 그리움만을 키웠다. 민지가 익숙한 작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그녀는 깜깜한 어둠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새벽 2시, 지현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울다 지쳐 벌겋게 부어올랐고 떨어지지 않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겨울밤의 싸늘함은 그녀의 불안을 더욱 서늘한 공포로 만들어갔다. 그녀는 민지가 며칠 전 입었던 스웨터를 품에 안고 완전히 멍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기다림 속에서 그녀의 세계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바깥 세상, 민지가 사라지기 전 걸어갔던 그 조그마한 골목길은 이제 지현 씨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악몽의 장소가 되었다. 바람은 여전히 그 길목을 스쳐 지나가며 밤의 속삭임을 가져왔지만 그 어디에도 딸에 대한 소식은 실려오지 않았다. 긴급한 수색 작전 새벽 3시, 여러 시간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자 민지 가족의 불안은 빠르게 마포 지역 주민 모두에게 퍼져나갔다. 이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해 서울경찰은 즉시 수백 명의 경찰관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대규모 수색팀을 동원하여 밤을 새워 작전을 시작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주변 거리들은 수색 작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수색팀은 여러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좁은 골목길, 빈 공터, 길가의 듬성듬성한 덤불까지 세심하게 구역을 설정하고 탐색했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계속해서 비추며 차가운 바람 소리에 섞여 민지야를 외치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렀다. 지현 씨는 얇은 외투를 입고 눈물과 불안에 지친 몸으로 수색 현장의 한쪽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의 심연 속으로 뛰어드는 수색 그룹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 이 거리들이 다 민지가 얼마나 많이 오갔던 곳인데 흔적 하나도 남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빨간 목도리를 단단히 쥐었다. 새벽 4시, 수색팀 중 한 그룹으로부터 고가차도 근처에서 작은 장갑 1개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심장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서 지현 씨는 전 남편 성현 씨와 함께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기대감은 경찰의 차가운 설명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민지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간신히 피어오르던 희망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외로운 불빛처럼 금세 꺼져버렸다. 날이 밝아오면서 희미한 아침 햇살은 따뜻함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구조대의 긴장감이 더욱 부각되게 만들었다. 넓은 지역을 스캔하기 위해 드론이 동원되었고 탐지견들이
덤불과 험난한 땅을 샅샅이 뒤졌다. 동시에 교통당국으로부터 경찰에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었다. 버스 내 CCTV 영상을 통해 민지가 정류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빨간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집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생생히 움직였다. 그러나 정류장의 불빛을 지나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에 들어선 그녀는 그곳에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마도 그 애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어딘가에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침착하게 안심시켰지만 그의 목소리엔 긴장감이 숨겨져 있지 않았다. 이를 들은 성현 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 애는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딸입니다. 민지는 항상 성실하고 조심스러운 아이인데 이런 늦은 시간에 절대 길을 헤맬 리가 없어요. 설마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경찰청장은 즉각 수색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 전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명령했다. 조사팀은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길에서부터 시작하여 땅의 구석구석, 쓰레기통, 하수구, 심지어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탐문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근처 숲속은 차가운 새벽 공기와 빛이 부족한 암울한 분위기로 섬뜩한 광경으로 변했다. 덤불 속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수색팀은 모두 멈춰서서 긴장감 속에서 관찰에 집중했다. 민지의 사진이 들어간 대형 포스터들은 전봇대, 공지 게시판, 그리고 상점들에 연이어 붙여졌다. 지현 씨는 마음속 슬픔을 억누르고 꽁꽁 얼어붙는 손을 무릅쓰며 도시 곳곳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간절히 부탁했다. 부디 잘 봐주세요. 아직 17살이에요. 혹시 뭔가 보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그 애는 제 전부입니다. 그날 저녁, 밤이 다시 찾아오자 수색팀은 피로와 허탈함이 묻어나는 얼굴로 돌아왔다. 흔적도, 목격자도, 민지의 행방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의 절망의 기운이 모든 사람의 행동과 숨결 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지현 씨는 멈추기를 거부했다. 그 애는 저 바깥에 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해요. 그 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지의 빨간 목도리는 어머니의 손 안에 꽉 쥐어져 있었다. 그 목도리는 운명적인 그날의 평온했던 삶의 마지막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삼켜져 버린 듯했다. 지역사회의 반응, 민지의 실종 소식은 빠른 속도로 마포 지역 전체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교복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은 각종 소셜미디어, 지역신문, 그리고 늦은 밤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에까지 등장했다. 추운 겨울밤에 17세 소녀가 실종된 사건은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로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심리 깊은 곳을 뒤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어딘가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주민 수백 명이 민지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그들은 손에 손전등과 지도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가족의 탐지견을 동행하기도 했다. 민지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작은 골목길, 숲속, 그리고 그녀의 집 근처 외진 곳 구석구석에서 밤새 울려 퍼졌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찬 바람 속 서울의 숨막히는 침묵뿐이었다. 민지의 어머니 지현 씨를 잘 알고 있는 동네의 어르신들은 그녀의 가족이 사는 작은 집 앞에서 자주 멈춰섰다.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거나 위로의 말을 전했고 때로는 수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지현 씨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딸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지현 씨의 이웃인 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걸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이야기는 곧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한국의 각종 포럼에는 민지를 돌려주세요. 민지를 위해 기도를. 민지를 지금 찾아주세요. 같은 해시태그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사람들은 민지의 이야기와 그녀의 사진을 공유했는데 하얗고 고운 피부와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순수한 미소를 가진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이 인스타그램 실종 관련 포스트 아래 많이 달렸다. 한편 지역의 한 자선가로 유명한 부유한 사업가는 민지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천만 원, 약 1만 6천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제 딸도 같은 나이라서 그녀가 어딘가에서 추위와 위험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러한 발표는 전국적으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이들이 수색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지를 찾기 위한 커뮤니티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첫 24시간 동안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하여 수억 원의 성금이 모였다. 지역 상점들에서도 민지를 찾기 위한 포스터 부착이 시작되었다. 포스터에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미소 짓고 있는 교복 차림의 민지 사진과 함께 굵은 글씨로 마포구 인근 밤 10시 15분 마지막 목격. 보신 분은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포스터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슈퍼마켓,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모든 곳에 촘촘히 붙여졌다. 택시기사, 배달원, 심지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조차 포스터를 유심히 살펴보며 그날 밤 있었던 작은 단서라도 떠올리려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악용하려는 자들도 있었다. 일부 낯선 사람들은 민지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이를 봤다거나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현상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했다. 한 번은 지현 씨가 한 목소리가 쉰 남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당신 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요. 하지만 정보를 원한다면 돈을 준비하세요. 이런 말을 들은 지현 씨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뒤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일주일 후 이 이야기는 전국 방송 뉴스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 뉴스 프로그램은 민지가 실종된 날 밤의 모든 여정을 재구성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부터 희미하게나마 증언한 몇몇 목격자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다뤄졌다. 뉴스를 진행하던 진행자는 쓸쓸한 음악과 함께 냉정한 경고로 뉴스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저 민지가 무사히 발견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민지는 단순히 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의 연민을 상징하는 동시에 강력한 단결력을 불러일으켰고 현대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드러내는 사례가 되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부터 마포의 작은 골목까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다. 그날 밤 민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서울 같은 도시에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둠의 구석이 존재하는 걸까? 첫 번째 단서 민지가 실종된 지 3일째, 마포 지역 전체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과 불안에 빠져 있었다. 자원봉사자들과 당국은 수색 구역을 계속 확장했지만 지난 이틀 동안 모든 노력은 허탕이었다. 민지의 가족은 점점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었다. 시간은 흐를수록 희망에 비친 아침 햇살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민지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에 빼곡히 붙은 가운데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나타났다.
마포 근처 외곽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경찰에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는 조그만 골목길에 위치한 집에 사는 중년 남성 박 씨로 그 골목길이 바로 민지가 사라진 곳과 인접해 있었다. 그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확신은 못하지만 그날 밤 제가 수상한 차를 하나 봤습니다. 좀 이상해 보였어요. 즉시 경찰은 박 씨의 집으로 출동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세부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찰은 박 씨에게 그 치명적인 밤의 모든 순간을 되짚어 보도록 요청했다. 깐깐한 성격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 박 씨는 개인 일기를 참고하며 중요한 디테일을 더 많이 기억해냈다. 밤 10시 20분쯤 제가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멀리서 오래된 은색 차 한 대가 큰 덤불 근처 도로에 정차하는 걸 봤어요. 박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차 안에 있던 남자였어요. 40대쯤 되어 보였고 밤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박 씨의 진술은 순식간에 조사팀 전체를 긴장케 했다. 큰 질문이 떠올랐다. 왜 한 남자가 한적한 골목길에서 심야에 차를 타고 있었을까? 그가 민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 경찰은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박 씨가 지목한 위치를 면밀히 조사했다. 도로가 근처에서 수상한 차가 멈춰 있던 곳의 표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다. 이 자국들은 바람과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지만 박 씨가 이야기한 대로 그곳에 차량이 정차했던 흔적이었다. 특히 타이어 자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작은 구두 자국, 아마도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발견되었다. 비록 단서는 희미했지만 조사팀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현장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현장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조사팀의 기록펜 소리만 밤의 정적을 깰 뿐이었다. 은색의 차는 사건의 중요한 첫 단서가 되었고 실종의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헤치는 열쇠로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이 소식을 들은 민지의 가족은 들끓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조사본부에서 며칠간 잠 한숨도 못 자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을 하고 있는 지현 씨는 경찰들에게 연달아 질문을 퍼부었다. 그 차, 우리 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차 안에 탄 사람은 누구였나요? 설마 그 사람이 민지를 해친 건가요? 그녀가 던지는 모든 질문은 그대로 그녀의 불안을 가슴 깊숙이 찌르는 가시 같았다. 민지의 아버지 성현 씨는 옆에 앉아 흔들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차분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가족은 희망의 절정으로 올라섰다가 곧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을 반복했다. 정말 확실한 건가요? 꼭 그 차 주인을 찾아야 해요. 성현 씨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특수요원들은 즉시 은색 차량의 외형을 바탕으로 그날 밤 골목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확대했다. 언론은 사건에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며 그 수상한 남성을 마포의 유령이라 부르며 보도하기 시작했다. 주요 뉴스 프로그램들은 은색 차량 정보를 반복해서 송출하며 이것이 사건의 진실로 이끄는 열쇠가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단서가 우리를 답에 근접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도시의 어두운 이면만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일까요? 한 저녁 뉴스에서 리포터가 질문을 던지며 모든 희망이 그 미스터리한 차량에 집중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모두가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차 안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는 민지의 실종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민지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까? 첫 번째 단서는 어두운 밤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희망과 같았지만 동시에 이 미스터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신호이기도 했다. 차가운 밤바람 속 어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짙고 두꺼워지고 있었다. 소름 돋는 발견. 민지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가족이 절망 속에서 기다리다 지쳐갈 무렵 한 통의 충격적인 소식이 침묵으로 가득했던 긴장된 분위기를 깨트렸다. 민지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수색 중이던 자원봉사자 팀이 황량한 골목의 쓰레기통 옆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민지의 배낭이었다. 배낭은 쓰레기통 아래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흐트러진 상태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러나 그 색깔과 디자인은 즉시 한 수색 대원의 눈에 띄었다. 그는 민지를 찾기 위해 도시 전역에 배포된 포스터의 사진 속에서 이미 그 배낭을 본 적이 있었다. 먼 거리에서도 진흙과 먼지가 뒤덮인 천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민지라는 이름이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경찰에 당장 신고해라는 외침이 이른 새벽의 고요를 깨트렸다.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긴장된 눈빛으로 그 배낭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처음 발견된 희미한 빛과도 같았다. 수색팀 중 한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본 순간 모두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배낭 안에는 민지가 그 운명적인 밤에 입고 있었던 재킷이 들어있었다. 재킷의 주름에는 흙탕물과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옷깃 부분에는 여러 군데 찢어진 자국이 발견되었다. 마치 절망적인 몸부림의 흔적처럼 보였다. 이 고통스러운 흔적들을 본 주변 사람들은 누구도 말을 꺼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배낭 주변의 모든 흔적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얀 장갑을 낀 조사원들이 정교한 작업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손놀림 하나하나는 민지의 가족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 발견은 민지가 이곳에 있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지현 씨와 성현 씨는 긴급 신고를 받은 뒤 30분도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다. 지현 씨는 땅바닥에 놓인 민지의 배낭을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우리 아이 거예요. 우리 민지예요. 아이가 여기 있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반복해서 외쳤고 경찰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증거물 보존을 위해 현장을 보호했다. 성현 씨는 상대적으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입술은 떨리고 손은 경찰의 증거물 봉투를 붙들며 혈관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런 짓을 했던 거죠? 제 딸은 그저 어린아이였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현장에서 법의학팀은 추가로 충격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쓰레기통 주변 진흙 속에서 크고 명백히 남성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이 발견됐다. 이는 누군가가 확실히 이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또한 배낭 안에 있던 재킷에는 어두운 색의 얼룩들이 있었다. 누구나 그것이 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지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 법의학 분석이 필요했다. 경찰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배낭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떤 메시지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조사팀과 수색팀 모두를 한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다. 공포와 긴장감이 신뢰를 채웠다. 민지가 무사하리라는 희망은 이제 극심한 공포로 대체되었다. 이 발견 소식이 퍼지자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주요 TV 방송들은
현장의 이미지를 일부 흐릿하게 처리해 보도하며 직접 생중계로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 베테랑 기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 발견은 민지 실종 이후 최초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건이 현실로 드러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혼란과 극도의 불안 속에 갇혀있던 민지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며 민지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믿음을 붙잡으려 하지만 점점 더 어두워지는 상상들이 마음속을 날카롭게 헤집어 놓았다. 마포구의 골목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대답 없는 질문들. 이게 끝이라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악몽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DNA로 밝혀지는 미스터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조사되면서 경찰은 민지의 배낭과 그녀의 재킷에 남겨진 수수께끼의 흔적들을 풀 열쇠가 DNA 검사에 있다고 확신했다. 재킷의 어두운 얼룩, 배낭 안쪽에 걸린 낯선 머리카락, 재킷에 묻은 흙 샘플까지 모두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이 단서들이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지 기대하며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현 씨와 성현 씨는 경찰서 근처 대기실에서 긴장으로 가득 찬 시간을 문자 그대로 초 단위로 체감하며 보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흐르고 그들은 단 한 발짝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업무실에서 경찰관들의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대답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현 씨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와 두려움으로 긴장감이 가득했고 고통이 이마에 새겨진 듯했다. 이 기다림을 하루 더 견딜 수 없어요. 민지가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적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세요. 드디어 민지 실종 10일째 되는 날,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경찰 본부에서는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주요 문서들 앞에 모였다. 침묵이 흐르는 회의실에서는 홀로 말조차 단절된 듯한 엄숙함이 감돌았다. 그러던 중 경찰서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민지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민지의 어머니 지현 씨는 떨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들며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제 딸 것일 수 없나요? 그 말이 무슨 의미죠? 민지의 피가 아니라는 건가요? 서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재킷의 혈흔과 배낭 내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모두 이전 범죄 기록이 있는 한 남자, 윤성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마포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윤성호라는 이름은 이미 조사팀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은둔적 생활을 하며 과거 여성들을 폭행했던 경력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해 엄하게 처벌되지 못했다. 또한 지역 당국의 감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그는 경찰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최근에는 민지가 실종된 곳에서 멀지 않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조용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보고되었다. 이 사람이라고요? 성현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의 가슴은 화와 분노로 격렬히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죠? 대체 왜 이놈을 막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과 같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옆에 있던 지현 씨는 거의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한 채였다. 그녀의 눈은 공허하게 서장을 향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나왔다. 그 사람이 제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지.
민지는 어디 있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놔둔 거죠?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곧 윤성호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기록은 과거의 한 젊은 여성을 폭력적으로 공격했던 사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윤성호는 가족 및 주변 인물들과 연락을 끊고 외롭게 생활하며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가 살고 있던 낡은 아파트는 민지가 실종된 장소에서 불과 4km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한 경찰관은 기록 문서를 들고 조용히 읽었다.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몇 달 전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민지가 사라진 곳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장은 책상 위를 세게 두드리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를 즉시 체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윤성호는 우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아침 윤성호의 체포 및 그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긴급 대응팀이 즉시 준비되었다. 민지의 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빛이 비춰졌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곧 직면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한 빛이었다. 숨막히는 급습작전 8일 새벽 마포 외곽의 어두운 도로 위로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다. 경찰차가 윤성호의 아파트를 향해 접근하면서 특수 차량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작전팀의 경찰들은 자신의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권총, 손전등, 방패는 새벽의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윤성호는 쉽게 항복할 인물이 아니었고 아파트 문 너머에는 모두가 상상하기 두려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었다. 윤성호의 낡은 집 앞에서 경찰서장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모든 움직임이 즉시 멈췄다. 주위는 숨소리조차 선명히 들릴 만큼 고요해졌고 그 숨소리는 낡고 작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엔 바람소리에 뒤섞였다. 갑작스레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휘익 날아가자 팀원들은 잠깐 움찔하며 긴장감을 다시 가다듬었다. 윤성호의 아파트는 낡고 허름한 2층 건물의 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어둠 속 건물은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으며 먼지로 덮인 창문 틈새만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위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에서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조금만 강하게 밟아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다. 조심해서 걸으세요.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작전 책임자가 무정의로 명령하듯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명령처럼 작전팀의 귀에 꽂혔다. 열쇠가 자물쇠에 잠기자 모든 이가 숨조차 크게 쉬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문을 부수는 소리가 새벽의 찬 공기를 갈라놓았다. 성호야, 문 열어, 경찰이다. 라는 외침이 터졌고 뒤이어 망치 같은 충격음이 좁은 복도를 울렸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답이 없었다. 단지 고요한 침묵이 팀을 맞았다. 경찰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손전등의 불빛은 누렇게 변색된 벽과 천장에서 바닥으로 길게 늘어진 이끼들, 그리고 얼룩덜룩한 바닥 타일 위를 비췄다. 방 안에서는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떠돌았고 일부 대원들은 불쾌한 기색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집안은 온통 엉망이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문서, 전선, 그리고 기괴한 사진들. 여기 모두 와봐. 한 대원이 벽에 걸린 사진들 앞에서 소리쳤다. 벽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 찍힌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들로 보였고 특히 사진의 중심에는 민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웃음 가득한 얼굴은 빨간색 선과 기호로 뒤덮여 있었고 그 징후들은
보기만 해도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이상자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서장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분노와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팀이 찾아야 할 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자그마한 방으로 통하는 문 하나가 꽉 닫힌 채 잠겨 있었다. 문을 부셔. 긴박한 명령이 떨어졌고 이내 문이 부서지며 그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방은 마치 버려진 창고처럼 춥고 황량했다. 그 중심에는 오래되고 낡은 냉동고가 놓여 있었다. 먼지로 덮여 있고 표면은 얼룩져 있어 소름 끼치게 음산한 느낌을 자아냈다. 냉동고를 열어라. 짧고도 무거운 말에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내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법의학 전문가 한 명이 주저하며 다가갔다. 그의 장갑 낀 손은 조명을 받을 때마다 경직된 듯 보였다. 찰칵.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냉동고가 열렸다. 동시에 불빛이 내부를 비추자 경찰들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다. 냉동고 안에는 민지가 항상 두르고 다니던 빨간 목도리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진흙투성이에 핏자국이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낡고 달아 찢어진 교복 조각들이 차가운 냉기로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옷감 그 이상이었다. 수색팀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일부 경찰관들은 차마 모습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돌렸고 숨을 고르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한 대원이 간신히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우리는 찾았습니다. 증거물을 모두 수집해 본부로 가져갑시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 알 수 있었다. 민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음을. 윤성호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아파트 지하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그저 찌그러진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웃음은 모두의 신경을 뒤틀리게 했다. 윤성호의 섬뜩한 침묵은 민지가 겪었을 법한 매 순간의 공포를 상상하게 했고 그의 눈 속에는 악마와도 같은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드러난 끔찍한 진실 자신이 은신하던 차디찬 아파트에서 체포된 윤성호는 반항도 애원도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경찰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비뚤어진 신경을 긁는 듯한 불길한 미소만이 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 그 미소는 마치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신경을 산산조각 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신문실에서 윤은 수갑을 찬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를 비추는 강렬한 조명은 여윈 얼굴과 창백한 피부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머리를 들어 경찰관과 마주쳤고 희뿌연 그의 두 눈은 상대방의 심장을 흔드는 듯한 기괴한 힘을 담고 있었다. 매번 그의 입가가 살짝 올라갈 때마다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다. 민지는 어디에 있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지?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본 경찰서장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윤은 당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느리게 눈을 깜빡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순간을 최대한 즐기는 듯했다. 지금 당장 말해. 신문실을 울리는 서장의 굵고 강렬한 목소리와 함께 또 다른 경찰관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얼어붙었고 윤은 그제서야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지 말이오. 그 아이는 아주 고집이 셌지. 하지만 이제는 윤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곤란을 주려는 듯 말을 일부러 끌었다. 이제는 영원히 조용해졌을 겁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방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경찰서장은 손을 꽉 쥐어 주먹을 만들며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내면으로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비통함을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말해라. 모든 걸 말해. 이빨을 꽉 문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윤은 그 순간조차 즐기는 듯 주변의 아픔 어린 눈빛을 보면서 만족스러운 듯 했다. 그는 상체를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오래전부터 그 아이를 지켜봤소. 그날 밤 가로등이 빛나는 거리에서 그 아이가 걸음을 재촉했지만 나만큼 빨리 갈 순 없었지. 그리고는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각인시키려는 듯 모두가 듣는 시간을 주었다. 내가 뒤에서 그 아이를 붙잡았지. 그 아이는 비명을 질렀어. 하지만 밤의 추위와 바람소리 속에 그 비명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민지는 발버둥치고 나를 밀치며 핥히었지만 결국엔 줄이 항상 제일 효과적이지 않더군. 침을 삼키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윤은 마치 이야기가 즐겁다는 듯 더 상세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행위를 냉정하게 나열했다. 내가 그 아이를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도 그 아이는 끝까지 싸우려고 했지. 그 새까만 눈으로 날 불태울 듯 노려봤어. 하지만 내가 결심했지. 그 아이를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윤의 말은 계속됐고 그의 웃음은 악마의 공포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반전을 시도했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 소리도 없애버릴 수밖에 없었지. 이 끔찍한 고백은 민지가 살아있을 거란 마지막 희망을 박살내버렸다. 신문실은 침묵에 잠겼고 오직 얕고 가빠진 숨소리와 경찰들의 비통한 눈빛만이 긴장된 공기를 채웠다.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윤의 자백 덕분에 경찰은 그날 밤 일어났던 일들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거리에서 민지의 빠른 발걸음, 오래된 차량 안 윤성호의 응시, 갑작스런 공격,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숨이 빼앗긴 잔인한 순간까지. 윤의 고백에 따르면 민지의 시신은 경찰이 발견한 그 비밀스러운 방 안의 냉동고에 숨겨져 있었다. 법의학 분석 결과 빨간 목도리에 묻은 혈흔과 그 외의 증거물들은 모두 민지의 것으로 확정되었다. 더 이상의 의문은 없었다. 사건은 끝이 났지만 어느 누구도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드러난 진실들은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고 이 사건은 경찰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으로 남게 되었다. 윤성호는 단 한 번도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빈번히 비웃음을 흘렸다. 법정에서 그는 모든 죄를 차갑고 감정 없는 태도로 자백했다. 최후에 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서서히 법의 심판 아래 끝없이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형벌이 민지 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한때 순수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기억으로만 남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극 속에 끝이 났지만 그 비극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 대체 우리가 사는 도시는 얼마나 많은 어둠을 숨기고 있는가? 정의의 구현 윤성호의 재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민지 사건이 전국을 뒤흔든 이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법정으로 몰려들었다. 방청석에서부터 언론까지 모두가 투명한 유리박스 안에 지켜진 윤을 주시했다. 하지만 윤의 차갑고 공허한 눈빛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지현 씨와 성현 씨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표정에서 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며칠간 혹독한 고통을 겪으며 맥이 빠질 정도로 지쳤지만 오늘만큼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윤을 직접 마주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 윤은 사건의 전말을 다시 진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무미건조했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방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켰다. 윤은 말했다.
법이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어서 그는 수갑에 손을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난 후회하지 않소. 기회가 있다면 모든 걸 다시 반복할 것이오. 이 한마디는 민지의 가족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다. 맙소사, 이놈의 인간 쓰레기. 방청석 끝에서 한 남자가 크게 소리쳤다. 그의 외침은 윤의 무감각한 태도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지만 방 안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윤의 말 하나하나는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내고 분노를 불태웠다. 지현 씨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민지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빨간 목도리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장에서 우러난 절절한 진심이었다. 이 사람은 제 모든 것을, 우리 가족의 전부를 앗아갔습니다. 민지는 우리의 햇볕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고 웃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는데 이젠 빛이 꺼져버린 겨울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모두 그 사람의 잔인함 때문이에요. 저는 그의 사과 따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의를 원해요. 저는 저와 제 딸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그가 마땅히 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지현 씨의 발언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고 강인한 모습의 경찰들조차 그녀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반대로 윤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비웃는 듯했다. 검찰팀은 윤의 끔찍한 죄 행위를 낱낱이 밝혔다. DNA 검사 결과, 현장 사진, 그리고 윤의 소름 끼치는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공개되며 그날 밤의 지옥 같은 사건이 법정 안에서 다시 펼쳐졌다. 이 재판은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 인간의 양심과 윤리에 대한 대결의 장이 되었다. 결국 감정이 격렬히 교차하는 변론 후에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 방안은 고요해졌고 판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피고 윤성호는 납치, 살인, 피해자의 정신적 학대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의 잔인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악질성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순간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군가는 꼴 좋다고 외쳤고 누군가는 정의가 구현된 그 순간에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사이에서도 지현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민지를 잃은 엄마의 끝없는 슬픔을 담은 눈물이었다. 윤에게 다시는 그 어떤 이에게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그녀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법정을 떠나는 윤성호를 바라보며 법원 바깥 사람들은 그를 향해 격렬히 비난을 쏟아부었다. 마치 민지의 실종 이후 서울 전체가 억눌러 왔던 분노를 단 한 사람에게 몰아치듯.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윤은 침묵을 지키며 사라졌고 그의 얼굴엔 여전히 냉소적인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있어 정의란 끝나지 않는 게임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듯했다. 이 비극적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커다란 화두를 던졌다. 현대 도시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 번화한 거리와 어두운 골목에서 어떤 안전망이 필요한가? 민지의 사건은 법과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었고 더 나아가 미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교훈으로 남았다. 경종을 울린 비극 민지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의 가족에게 치유되지 않는 고통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현대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며 아무리 평화로워 보이는 곳에서도 얼마나 은밀하고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강하게 경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슬픔과 공포 속의 공동체 재판이 끝난 직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은 활기찬 도시인 서울이 이렇게 끔찍한 어둠을 숨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 유명 방송 진행자는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단순히 귀여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의 딸이었고 이 커다란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강남의 부유한 아파트에서부터 마포의 누추한 골목까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민지의 마지막 사진,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순수한 미소를 띤 그녀의 모습, 언론과 SNS를 통해 각종 매체에서 널리 퍼졌다. 사람들의 애도와 공감이 퍼져나갔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은근한 불안감도 자리 잡았다. 모두들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또 다른 아이가 다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상에서는 달렐라 민지법, 가렐루아트 민지, 가 여성을 지켜라, 케이차웨이 바오비 푸뉴와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민지가 실종된 장소 근처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과 법적 지원 요구를 외치고 있었다. 안전체계 속의 어두운 그림자 민지 사건은 미디어의 강렬한 조명 아래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의 느린 대응 속도와 불충분한 감시 카메라 범위는 위급한 순간들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며 그 약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윤성호와 같은 과거 폭력 전력이 있는 이들은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했지만 그는 수년 동안 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 사회의 부주의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입법자들은 날카로운 비판에 직면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아직도 얼마나 소홀히 다뤄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전에 체포되었던 범죄자들이 법적 허점을 통해 풀려난 뒤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된 사건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한 사회운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너무 방심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 실패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의 발언은 여론의 불을 지폈고 이에 따른 책임과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의식, 그러나 민지의 이름은 공동체의 새로운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서울 각지의 학교에서 교사들은 개인 안전을 주제로 하여 낯선 사람을 피하는 법, 한밤중 외땅이를 피하는 법 등을 교훈으로 삼은 수업을 진행했다. 사회가 오래도록 둔감하던 안전의 문은 이제 단단히 닫히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사회운동과 관련 캠페인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시민들은 범죄자 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감시 시스템 확대를 요구하며 직접 참여했다. 많은 변호사,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동참하며 개선을 위한 힘을 보탰다. 우리는 그녀에게 빚을 졌습니다. 민지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여성보호단체 대표는 강조했다. 위험 지역에 추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이 열렸고 이는 빠르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확산되었다. 비싼 대가로 얻은 교훈 민지의 가족은 결코 슬픔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이번 희생이 다른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민지가 사라지기 전 지나갔던 거리에서 조촐하게 열린 추모식에서 지현 씨는 딸의 소중한 빨간 목도리를 안고 말했다. 저는 그 누구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민지의 이름은 단순한 슬픈 기억으로만 남지 않았다. 그녀는 경각심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사건 이후 법체계는 서서히 개선되었고 안전대책은 강화되었으며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민지의 이야기는 각 세대에게 가슴 아픈 경고와도 같았다.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지만 연대와 노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서울의 어두운 골목에서 가로등이 비출 때마다 민지를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이는 단지 기억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뱉는 한 가지 신념이다. 우리는 민지 같은 소녀를 보호할 것이다. 두 번 다시 그 누구도 그녀